그 영국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미국은 나름대로 그 부족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우선 영국의 금화나 은화 말고 그것을 대체할 다른 돈을 찾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뭐지? 어떤 돈이지? 당시에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영국 외에도 스페인, 프랑스 등이 개발한 식민지가 있었는데 오. 그 지역에서는 프랑스, 스페인의 화폐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때마침 미국에서는 이 나라 돈이 널리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과연 어느 나라 돈이었을까요? 프랑스? 스페인 아니야? 정답은 프랑스 아니야?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에요?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식민지 미국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스페인 화폐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당시에 스페인 금화 한 개는 보통 은화 16개랑 교환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모자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꼭 돈을 금과 은으로만 만들어야 되나? 종이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해서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식민지에 당시에 각 주 정부들이 이 종이를 나중에 우리한테 가져오면 금화나 은화로 교환해 주겠다는 그 종이를 주고 일종의 약속어음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이 증서를 가지고 다른 물건을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내밀고 물건을 샀던 겁니다. 네. 그럼 그 약속 어음이 최초의 지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종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데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마다 찍어내는 증서가 형식이나 모양이 다 달랐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필요할 때 그냥 마구 발행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경제 활동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화폐 질서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로 식민지 정부가 영국에 대해서 드디어 독립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인 영국에 맞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정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는 것도 이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아서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13개 당시의 식민지 정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전쟁 자금을 확보할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방안이 무엇일까요? 주마다 다 다른 화폐를 통일시킬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주가 아니라 13개 주의 연합체가 지폐를 찍어서 자금을 마련하자. 당시에 발행된 지폐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써 있네요. 이거 본 거 같은데 어디서? 저 위에 원 $1도 달러라고 이거 써 봤는데? 있네요. 번호도 있는데요? 서명도 있고. 그렇죠? 예, 이 지폐를 당시에는 컨티넨탈 노트라고 불렀습니다. 노트라는 거는 증서라는 뜻이고요. 대륙의 증서. 그렇죠. 1775년 1달러면 지금 저거 한 1억 되겠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그죠? 값어치도 그렇고 저 구하기도 힘들걸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10억 되겠다. 카슨 씨, 한번 이 지폐에 지금 적혀 있는 이 문구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This bill entitles the bearer to receive 1 Spanish milled dollar, or the value thereof in gold or silver.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인데 이 증서를 가져오면 스페인 은화를, 스페인 달러를 준다라고 돼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당시 많이 쓰던 게 스페니쉬 달러여서 그런가 그렇죠. 봐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독립전쟁을 선포한 1775년부터 약 3년 동안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 무려 약 2억 4천만 달러어치 콘티넨탈 노트를 발행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막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결국에 콘티넨탈 노트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콘티넨탈 노트와 스페인 그 금화 간의 비율이 1대1이었던 것이 168대 1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생긴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달러면 살 수 있었던 어떤 뭐 물건이나 빵이나 이런 거를 168달러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속담도 있어요. 약간 not worth a continental 이런 말이 있는데 가치 없다. 아무 쓸 일이 없. 약간 너무 쓸 수 없는 거다. 너무 마구 찍어내서. 네, 그런 말 있거든요. 지금 쓰지 않은데 제 부모님 그때 많이 썼던 속담이에요. 그렇게 위조 지폐가 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화량이 마치 더 늘어난 것처럼 돼서 물가 상승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면서 화폐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폐로 인한 혼란도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지만 결국 식민지 미국은 1781년 10월에 전쟁에서 영국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1789년 4월 마침내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비로소 아메리카 합중국 USA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니까 미국인들은 그동안 영국이 허용하지 않아서 설립하지 못했던 이것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행입니다. 이때 필라델피아와 보스턴, 뉴욕 세 곳에 최초로 민간 은행이 설립이 되죠. 건국 초기의 미국은 해결해야 될 일이 아주 산더미였습니다. 특히 식민지 정부가 발행했던 콘티넨탈 노트 문제를 우선 좀 정리를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중앙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둘째,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정부의 수입을 일단 확보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통일된 미국의 화폐를 이제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밀턴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이런 분위기로 보면 안 받아들여졌겠죠. 네. 항상 이런 분위기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안타깝게도 규현 씨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있었죠.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은 쟁취했는데 미국의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중앙은행이라든가 통일된 화폐를 연방정부가 만들게 되면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해밀턴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는 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절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설득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1792년에 미국의 첫 번째로 돈을 만드는 기관이죠. 주조국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최초의 공식 화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궁금하다. 네,
미국 정부가 처음 발행한 돈은 금화와 은화입니다. 실력이 좋아졌어요. 오, 그쵸. 네.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예. 해밀턴은 국민들에게 미국 정부가 만든 돈을 사용하자라고 독려를 했고요. 시장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791년 7월 4일에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제1 미국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은 연방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정부가 돈을 맡기는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장에 이렇게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간에 있는 많은 은행들을 감독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중앙은행이 하는 중요한 역할인데요. 하지만 일단 설립을 승인을 받았는데 20년 시한부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20년이 다 됐을 때 다시 재승인을 해서 연장을 하는 것을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20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아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 중에는 연방 정부가 이렇게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관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중앙 정부의 힘을 너무 강하게 만들므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문을 닫으면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통화량이 막 제멋대로 들쭉날쭉하지 않을까요? 당시에 중앙은행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민간은행이 미국 전체에서 약 20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앙은행이 폐지된 다음에는 거의 90개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4배 이상. 문제는 개별 은행들이 은행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것이 화폐처럼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연방정부에서는 제2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듭니다. 영어로는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라고 부르는 것인데 제2은행을 만들었지만 이건 역시 제1은행과 비슷한 전철을 밟아서 15년 만에 또 문을 닫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앙은행도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860년에 이르면 바로 남북전쟁 직전인데요. 남북전쟁이 1861년인데 민간은행 수가 무려 1,500개까지 늘어납니다. 우와.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은행마다 돈을 만들었고 너무 혼란스럽겠는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종류가 거의 9,000가지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9,000가지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돈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A은행도 1달러, B은행도 1달러라고 그러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A은행은 저 은행은 좀 불안해서 곧 망할 것 같은데 B은행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A은행 1달러보다는 B은행 1달러를 더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이 발행한 달러들 간의 가치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주간지가 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환율처럼.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톰슨 은행권 리포터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빼곡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은행 돈과 어느 은행 돈은 얼마에 교환된다라고 하는 정보를 쫙 적어놨습니다. 요즘 TV에서 바로 페드라고 들리는 나오는. 페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조직이죠. Small business owners, residents of low and moderate income. 그런데 왜 미국은 은행이라는 이름 말고 연방준비 제도라고 부를까요?
뭔가 그 중앙은행이라는 말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뭔가 맞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제 강해져서 이걸 만들 만큼은 됐지만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렇게 좀 다독인달까요?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중앙은행이 사실은 아니다. 그런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뭐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마찬가지 역할을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했는데 드디어 달러가 등장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드디어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구나. 오.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드디어 우리가 아는 달러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지폐와 같지만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지폐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내용이 이 지폐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야? 한번 칼슨 씨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똑같은데?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pay to the bearer on demand. 뭘 지불한다는 뜻일까요? 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1달러짜리를 가져와서 내밀면 그 1달러에 해당하는 금을 내줬어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시에는 달러와 금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금이 화폐고 그것을 보조하는 것이 종이돈인 이러한 방식의 화폐 체제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달러는 처음부터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힘센 돈이었을까요? 당시 달러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힘을 가진 돈이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백 년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은 금이었는데요. 이때 전 세계가 완벽한 통화 체제라고 믿었던 이런 금본위 제도가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국가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역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금본위제 아래에서는 금을 보유한 만큼만 돈을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필요한 만큼 돈을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돈 그냥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금태환을 중지하고 종이돈을 이렇게 발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미국 사건만 봐도 전쟁 때 이렇게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다 보면 결국엔 문제가 있었거든요. 유럽도 그러면은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과도하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량은 전쟁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늘어난 결과로 전쟁 전에 유지되던 금과 화폐 간의 비율이 이제 깨져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중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수입을 했는데 그 결제 대금을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금으로 지불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막대한 양의 금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그 덕에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편 전쟁이 일어났던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이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습니다. 호황을 누리던 미국 역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이런 악재가 누적된 결과가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입니다. 저게 급식줄인가요? 배급줄? 급식줄 맞아. 네, 급식소 앞에서 무료 배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930년대에는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9천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으면서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를 사세요, 이런. I am for sale. I must have work or starve. 이처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 사건으로 남아있죠. 세계 경제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내내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0년대 중엽이 되면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명확하게 등장을 하게 되죠.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의 GDP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따라잡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서 철강, 자동차, 전기 등의 공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20세기 초가 되면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영국이 전쟁으로 미국에게 진 빚이 약 43억 달러, 프랑스는 40억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까지 합치면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이었죠. 영국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에 해당하는 전쟁 부채를 종전 60년 만인 2006년에 비로소 다 갚았다고 하니까요. 이 돈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죠.